안녕하십니까? 예.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발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를 얼마나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실패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실패 사례를 오늘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계속 업데이트해서 실패했던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 부분은 제가 직접 했던 부분을 위주로 해서 그 자료를 만들었고요. 제가 했던 사업이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마무리하면 그 다음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실패 사례 중에서 제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광산 사업 관련된 일을 했던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실패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IT 전문가인 컴퓨터 보안 전문가인 제가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 굉장히 먼 곳이죠. 그곳에 가가지고 그 광산 사업 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라는 거는 뭐 내가 뭘 했던 간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 커버해서 그 검토를 하고 진짜 사업성이 보이면 진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과감히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광산 운송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저희한테 제안을 들었던 거는 그 광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제안이 들었어요. 근데 광산 개발이라는 거는 굉장히 인프라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우선 그 광산에서부터 포트까지 트러킹하는 로지스틱스만 먼저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궤도가 오르면 그러면 광산 개발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서 먼저 운송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광산 운송 사업이었고요. 개요는 프로젝트 개요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수리가오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섬이라 그러면 필리핀의 남쪽이죠. 필리핀은 마닐라가 있는 루손 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세부 등 섬들이 있는 비사야 지역, 중부 지역이 있고 그 밑에 민다나오 섬이 있습니다. 민다나오 섬이 우리나라 남한보다 조금 작을까요? 비슷할까요? 정도 되는 섬이고요. 우리들이 알기는 이제 반군이 많은 곳이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반군에 의해서 제가 있던 광산 옆에 스미토모 광산이 있었는데 반군이 한 20여 명이 그 바주카포를 쏘면서 그 들어왔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다나오 섬에서 제일 북쪽인 수리가오 지역의 노촌 광산에서 부두까지 3에서 7km의 니켈이 함유된 그 원료라고 했는데 이게 진흙입니다. 그냥 흙을 퍼다가 운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광산 그러면 대부분 갱도를 따라 들어가서 캐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그 동남아에 있는 광산들은 뭐 석탄 광산도 그렇고 대부분 노천 광산입니다. 위에서 그냥 포크레인도 퍼가지고 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니켈이 함유된 진흙을 퍼다가 광산에서 포트까지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고요. 이 3에서 7km라는 얘기는 그 산에서 포크레인으로 푸게 되는 곳이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다 보니까 그게 짧은 데는 뭐 2.3km, 긴 데는 한 8, 9km까지 가는 그런 거리가 됐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그 니켈 함량이 2%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없었는데 니켈이 희귀금속으로서 그 곽광을 받으면서
니켈 값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부터 그 시기성 2%대밖에 안 되는 그 부분에서 니켈을 추출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돈이 된다 그래서 많이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던 그 수리가오 지역에 우리 4K란 광산이었고요. 4K란 광산을 중심으로 반경 50km 안에 스미토모 광산 등 굉장히 스미토모가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는 광산 등 굉장히 여러 개의 광산이 있었고요. 스미토모 같은 경우는 그걸 자체를 거기서 다 재련을 해서 니켈만 추출해서 가져가는 그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한 2조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인프라를 구축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 남부 지방인 민다나오 섬에 대한 그림입니다. 민다나오 섬에 대한 그림인데 이 중에 보시면 그 맨 왼쪽에 비행기 모양 있는 잠비엔가 이쪽 부분이 그 반군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곳이고요. 그 민다나오 섬의 주시인 다바오 오른쪽 밑에 여기 다바오는 굉장히 치안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다바오 전체에 신호등이 두 개인가 세 개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한 건물이 한 서너 개밖에 없었고, 근데 매달 조금씩 발전이 되고 1년마다 한 번씩 보시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발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고요. 그 다바오에서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이렇게 딱 치다 보면 그 공이 올라오는 티 부분이 없어서 앞에서 그 필리핀 여성분이 흙을 가지고 티를 만들어서 공을 하나씩 올려놓는 그런 연습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바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수리가오까지 올라가서 그 광산 사업을 했고요. 다바오에서 수리가오까지는 쭉 위로 올라가서 부뚜항을 지나서 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한 500에서 600km 정도 되는 거리고 시간은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걸린 이유는 고속도로라고 되어 있지만 왕복 2차선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동물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죠.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차가 막힌다는 핑계 하에 밤에 출발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고 방군도 많이 나오는 길이었고요.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그 세계 최대의 악어가 이 길가에서 잡혔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다나오에서 중고 트럭 하는 사람이 저한테 회사 자문과 컨설팅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민다나오 섬에 가서 그 중고 트럭을 하는 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민다나오 섬에 자동차 관련 비즈니스를 할 때 승용차를 중고로 수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트럭은 화물차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중고 트럭을 한국에서 가져가서 고쳐서 팔아가지고 하는 그 사업을 하던 일이었고요. 특히 이제 15톤 덤프 트럭 같은 경우에는 15톤 덤프 트럭 같은 경우는 그 컨테이너에 한 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좀 잘라서 두 대 또는 많을 때는 세 대까지 우겨 넣어서 가져가서 거기서 조립하는 그런 경우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조립해가지고 팔다 보니까 한 100여 대를 팔았어요. 근데 팔다 보니까 이자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동네는. 그래서 한 26%, 30% 이렇게 나가는 이자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걸 다 이자를 지불하고 트럭을 사가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너네는 뭘 하는데 이렇게 비싼 이자를 주고 트럭을 사가냐? 그랬더니 비싼 이자를 주고 사가더라도 다 돈이 되기 때문에 사간다. 그래서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광산에 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광산이 수익성이 그렇게 좋냐?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수입이 보전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의 지사장과 같이 수리가오 지역으로 사업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먼 곳까지 가가지고 실제로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숫자 뭐 이런 걸 다 체크를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수익성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투자를 이제 그 사업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물론 반군 출몰 지역이라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럼 계산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 라고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투자 현황은 15톤 덤프 트럭 15대 하고 1.4바퀴짜리 포크레인 1대 이렇게 해서 그 중장비까지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 1.4버킷이라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그 공사 이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쓰는 그런 그 포크레인은 커봤자 0.3, 0.5 이 정도 수준입니다. 1.3은 보통 그 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때 토목 공사를 위해서 하는 굉장히 큰 포크레인이고요. 이 포크레인을 그 루선섬에서부터 그 민다노섬까지 중고를 사서 운반하는 데만 한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이게 쫙 앞에 팔을 쭉 펴서 트럭에 실어가지고 쭉 가져가 트레일러에 실어서 가져가는데 그 길이가 한 30m 가까이 굉장히 길었고요. 운송하면서 도로 위로 지나가는 전기줄을 다 끊어먹는 바람에 그 경찰한테 가서 조소도 꾸미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를 우리가 동원해서 투자하게 된 거는 수익성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왔다는 개념에서 했던 거죠. 우선 그 15톤 덤프 트럭에 화물을 꽉 채우고 1km를 갈 때마다 255페소를 받기로 했습니다. 255페소라는 거는 25원만 잡아도 한 600원이 넘어가는 그 6,000원이 넘어가는 거죠. 6,000원이 넘어가면 1km에 6,000원이 넘는 비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괜찮겠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평균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다 실제로 측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트럭 한 대가 하루에 한 86km 정도 다닙니다. 올라갔다가 싣고 내려오고 물론 편도예요. 그 왕복을 따지면 이 두 배의 키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편도로 물건이 움직이는 거리만 따지면 하루에 한 86km 정도가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근데 86km를 25일로 나누면 한 54만 페소, 약 55만 페소가 월 한 달에 트럭 한 대에서 나오는 그 비용의 그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은 얼마큼 되느냐? 한 1리터당 51페소였어요, 기름이. 1리터당 51페소였고, 그리고 우리는 1리터에 연비를 2kg 잡았습니다. 1리터에 연비를 2kg 잡아가지고 2kg면 15톤 덤프 트럭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연비가 얼마큼 나올 거냐 봤을 때 보통 4kg, 3kg, 5kg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 좋게 2kg 받습니다. 왜 2kg 받냐면 산을 올라갈 때는 빈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좀 덜 들 거고 내려올 때는 꽉 채워서 내려오지만 내려오는 길이라서 기름이 거의 안 될 거다. 그래서 그러면 한 2kg면 나오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kg 그리고 86kg의 왕복 그리고 25일 계산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3만 페소 정도 들어갑니다. 3만 페소라는 건 기사가 둘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주기사가 있고 보조기사가 항상 따라 붙어야지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합쳐서 3만 페소 한 7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고 이 부분이 도로에서 일반 도시에서 일을 하면 한 사람당 10,000페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광산이라는 특수 지형이기 때문에 그 주 운전사는 2만 페소, 부 운전사는 10,000페소에 해서 3만 페소가 지급하게 되었고요. 간접비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한 10만 페소 정도 잡았습니다. 트럭 한 대. 그러면 250만 원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냥 여유 있게 잡았고
수리비를 한 5만 페소. 워낙 중고 트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잔고장도 많고 그 현장이 험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28만 9천, 약 30만 페소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한 대당 월 25만 페소, 26만 페소 정도의 수입이 잡힌다는 얘기죠. 순이익이. 그럼 이게 한 600만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대면 9천만 원이 넘어가는 수익이 잡히죠. 그리고 포크레인은 한 대 풀 때마다 얼마씩 비용이 따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1억 한 2, 3천 이상의 월 수익이 보장이 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 가지 사업 구성을 많이 해보시겠지만 아주 심플한 사업 구조죠. 보통 일반 용어로 탕뛰기라고 그러는데 한 탕에 얼마씩,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씩 해가지고 그 비용을 받는 거죠. 아무리 봐도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망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연비가 1리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트럭 15톤 트럭에 연비가 아무리 나쁘다 그래도 1리터에 1kg가 안 가냐? 근데 1kg가 안 가더라고요. 실측을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주유소가 주위에 없어요. 주유소가 제일 가까운 주유소가 30km 정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트럭을 끌고 30km 나가서 기름을 넣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석유 탱크를 갖다 놓고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 포케이란 광산에서 우리한테 지급을 해주는 기름을 돈 주고 사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케이란 광산에서 자기체 지급하는 좀 비싼 기름을 저희가 사서 운영을 했는데, 이 석유가 뭐 비싸기만 하면 뭐 50페소짜리를 52페소, 53페소 이렇게 비싸게 받기만 해도 그래도 괜찮을 텐데 양을 덜 줘요. 100리터 그러면 100리터는 안 주고 한 90리터 정도 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물 타서 줘요. 그러니까 연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1kg가 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필리핀 사람들은 뭐 어느 나라를 제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그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절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절도라는 게 별게 아니고 도라이바 벤치 닛바를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공사 현장에서 나갈 때마다 그 가방 검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트럭에 들어있는 기름을 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중간에서 빼가지고 통에다가 담은 다음에 산에 묻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몰래 산을 기어 올라가서 그걸 캐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석유통에 자물쇠도 잠그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그걸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연비가 1리터가 채 안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잦은 고장으로 가동률이 60%가 안 돼요. 15대 갔는데 10대 이상이 운용되는 날이 며칠 없었습니다. 항상 8대, 9대, 적을 때 7대까지. 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춰 서버리는 경우도 있고 내려오다가 서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 중간에 서버리면 그 트럭에다 싣고 올라가서 고치고 내려오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부품 조달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부품을 어느 정도 가져갔다고 치더라도 트럭을 뭐 한두 대 이상 채워서 가져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부품을 조달하러 나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클레버란 도시까지가 한 40km 됐어요. 그래서 클레버란 도시까지 가서 물건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비쌌고, 왕복 시간과 비용 따져보면 저 부품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정체됐고요. 그래서 많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 성향이 이 이방인하고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줘서, 야 네가 오늘은 100km를 움직였는데 100km가 넘어갈 때마다 100km 때까지 너 키로당 뭐
1불씩 줬는데 100kg가 넘어가면은 너 키로당 추가되는 부분은 1불 50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그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 120, 150kg를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분들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같이 고용을 했던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딱 월급을 받으면 더 받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그 더 받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문제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월급 주고 다음날 두세 명은 안 와요. 돈을 다 쓰고 돈 떨어질 때쯤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영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금도 그 충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계속 느꼈습니다. 한 달 이상 두 달까지 계속 선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트럭도 15대에다 포크레인까지 해가지고 몇 억이 들어가는 돈이다 보니까 자금이 계속 쇼테이지가 나가지고 부담을 느끼게 됐었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 12개월 중에 석 달에 우기 빼고 9개월 동안에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산이었지만 우리는 6개월 만에 손을 들고 다 포기하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광산 사업을 처음에 해서 실패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심플한 비즈니스 구조 한 1kg에 얼마씩 딱딱딱 계산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많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꼭 해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강의를 한번 해보게 됐고요. 내가 직접 해보지 않은 부분은 상상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 소프트의 송영길 부사장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추측이나 상상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추출해서 결과를 보면은 내 상상과 추측과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비가 2리터란 1리터에 2kg 간다는 것도 추측 자체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사업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